자, 이번 시간은 채권양도 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채권자가 바뀌는 것으로 채권양도와 경계가 있는데 불분명할 때 채권양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채권양도의 일반적 효과가 나왔는데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여러 가지들 기타 채권인 종속된 권리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명 채권의 양도가 나와 있는데 채권은 일단 양도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성질상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 또 의사표시로, 반대 의사표시로, 그러나 그때 손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지명채권의 양도성인데, 사실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성이 있다. 이게 일신전속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래의 채권도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장래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가 되죠. 가압류된 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성 제한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판례에 있는 것들,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건 원칙대로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세권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하고 구별해서 우리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근데 보증금 채권, 요거는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 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건 무효지. 네, 효력이 없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매매일 때는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는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매매에서는 안 돼. 계산할 게 남았거든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는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임금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 그다음에 당사자의 의사 없이 양도금지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면 때는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이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그것으로 압류 금지 채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부 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 이제 그때부터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안 따져. 네,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소송 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항 요건이 나와 있는데 대항 요건은 일단 채권 양도가 이 계약만으로 이미 성립했죠. 근데 그걸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말이에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해야 돼. 요 얘기예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해야 돼.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항 요건이 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항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죠.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데 채무자가 이걸 포기하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야. 그런데 이게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요거는 강행 규정이 되죠. 사회 질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채무자에게 대항한다 하는 그 뜻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에 관해서는 우열 결정 문제다. 근데 그 밑에 판례 보시면 허위 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의 선의의 채권 양수인, 이 사람은 이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죠. 하지만 권리 행사를 하려면 뭐는 갖춰야 돼?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지라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통지 승낙에서 우리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채권 양도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가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도달해야지 효력이 생기겠죠. 양수인이 하면 안 돼요. 양도인이 해야지. 예, 안 된다. 이건 대비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대리하거나 사자로서 통지하는 것은 상관없죠. 이게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수적용돼서 대리할 수 있고, 또 사자를 써서 할 수도 있다. 양수인이 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사후에 통지를 해야지 사전 통지는 안 된다고. 예외적인 경우를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질러버리고 나면 처리할 수 없죠. 처리할 수 없다. 양도 통지를 했으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와 양도를 했으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철회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가 있은 후 양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는 이제 양수인이 우리 양도인 입장이 되죠. 그래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수인 통지해야 돼.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 문제가 있는데, 채무자의 승낙 요것도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가 되죠. 근데 이걸 채무자가 하는데 그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전 승낙도 괜찮아. 이해 유보도 괜찮고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통지 승낙의 효과, 통지 승낙이 대항 요건이라는 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통지했을 때 이게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부착된 항변 사유들이 있을 때 이것도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그 말은 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런 뜻이죠. 생긴 사유들 가지고 양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에 상계적상이 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통지 승낙에서 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만 있었으면 나중에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한편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 가지고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에 있던 사유 가지고 대항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생긴 사유 가지고는 대항하면 안 되지,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 통지와 금반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양도 통지를 했는데 그게 가장 양도 같은 경우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양수인한테 변제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 채무자를 보호해 줘야 되겠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승낙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 일을 유보한 승낙을 했어. 그러면 통지한 경우와 같은 거지 뭐. 근데 이 일을 유보하지 않았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양도인에게 항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밝히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양수인은 최소한 선의해야 돼. 네. 그래서 양수인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걸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면 이제 중과실을 악의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시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나와 있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서 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뭐 특히 이중양수인이라든지 또 채권을 압류 또는 감류한 양도인의 채권자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한 후에 확정일자를 갖췄어. 그래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얘기죠. 근데 그 확정일자를 사본에 받았어도 돼. 이렇게 된다. 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후에 확정일자를 얻었어도 이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우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중의 채권 양도 중 한 양수인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다라고 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사람만 채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둘 다 단순한 통지 확정일자가 없어. 그러면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둘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달 일시의 선후가 된다. 확정일자 기준이 아니다. 그 밑에 판례가 이제 매우 유명한 판례인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환의 우열 판단은 확정일자가 기준이 아니고 도달 일시의 선후가 된다. 근데 이게 동시에 송달이 됐을 때 그러면 둘 다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전액을 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받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혼자 다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안분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헷갈리네. 잘못하면 두 번 두게 생겼네. 그럴 때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선후관계를 달리 입증할 수 없다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증권적 채권의 양도로 가시면 지시채권의 양도는 이게 배서 교부예요. 근데 이게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이 되죠. 무기명 채권에서는 교부하면 되죠. 나머지 됐고 채부 인수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